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거리두기를 다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현재 긴장감 속에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옮기는 중 일지 작성을 위해서 잠시 해당 백신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을 누락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걸 폭락합니다. 강제 추행 부분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수긍할 수 없는 지시에 이걸 왜 빼냐고 이제 물었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른바 구룡이 확정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내일 100% 온라인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먼저 대권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총장의 첫 공개 행보는 보수 언론이 개최한 학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불통 5G에 뿔난 가입자들이 대규모 소송에 나서기도 했고 10대 학생들의 흉악한 범죄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임은 앞으로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코앞에 두고 방역 당국이 시행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일주일 유예를 결정했는데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예정대로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를 건의한 것입니다. 중대본은 지자체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며 유흥주점의 영업 금지와 식당, 카페 등의 22시 영업 제한도 계속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즉 시설을 규제를 하는 과거의 어떤 거리두기 조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불과 5시간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임 인원을 늘리면서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모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10%도 안 되는 백신 접종 완료로는 역부족이라며 거리두기 전환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만일에 이 확산이 지속이 된다면 방역 당국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거리두기를 다시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앞으로 2주 이행 기간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백신 1차 접종자는 산책이나 등산을 할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일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465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3단계 격상 기준 500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유예 기간 동안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유행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전격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거죠. 실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800명이 육박을 하면서 6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젊은 층 감염이 급증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4명으로 전날에 비해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이 국내 발생의 8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 대비 20% 넘게 대폭 증가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학교, 직장, 음식점 등 일상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도 다수 보고되고 있어 현재 긴장감 속에 대응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홍대 앞 주점 사례 등 9건의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50대까지가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7, 8월이 최대 위기라고 지적합니다. 몇천 명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통제 불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상을 보면 7, 8월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주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한 달 전에 비해 8.1%포인트 늘었고 접종자들이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비율도 1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지난번 조사에 비해 8.8%포인트 줄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의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밖에서는 특히나 대전시 확산세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노래방을 매개로 종사자와 손님 등이 잇따라 확진됐는데 역학관계가 확인된 노래방이 20곳이 넘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노래방 매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종사자가 처음 확진 판정된 뒤 종사자와 손님, 지인들로 연쇄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만 21곳, 6군데는 대전시 방역 조치를 무시한 채 밤 11시 이후 영업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는 노래방을 포함한 유흥시설 종사자 전체에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 밖에서 제일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 중이지만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정대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하게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변수가 좀만 더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는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비상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확진 뒤 가족과 동료 등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방문자들이 마트 앞 선별진료소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에선 2만 명 넘는 시민이 진단검사에 참여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대형 IT 기업 집단 감염까지 보고돼 직원 1000여 명이 검사를 받는 상황. 춘천시는 강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해 방역에 고삐를 쥐기로 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고삐도 죄야 하겠고 또 백신 관리도 꼼꼼해야 할 텐데 광주광역시에서 1,2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접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문제 백신을 회수하고 대체 백신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에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예방접종센터입니다. 이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72바이알이 14시간 동안이나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백신 관리 직원이 화이자 백신을 해동하기 위해 냉동고에서 냉장고로 옮기는 중 일지 작성을 위해서 잠시 해당 백신을 상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시에 보고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냉장고에서는 31일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상온에서는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안 됩니다. 문제의 화이자 백신은 1,200여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유선으로 사고 경위를 질병관리청에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해 해당 백신이 사용 불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폐기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보관 중인 물량이 있어서 이번 주 광주 북구의 백신 접종은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두 사람이 백신 상태를 교차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도 이탈이나 이석 과정 오류 등으로 귀중한 백신이 폐기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백신 관리 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일 온라인을 통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대권 주자 9룡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6명을 뽑는 컷오프 전까지 뜨거운 각축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비 등록을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권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 행사지만 경기지사로서 코로나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 관리 관련 도정에 힘을 쏟았습니다. 어제 경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보다 더 확진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클러스터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건의사항과 대안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당내 반발 세력도 존재하는 만큼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큰 관심이 가는 출마 선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공정가치 실현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해 중도와 보수층의 표심 역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부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김두관, 최문순, 이광재까지 9명으로 이른바 여권 구룡이 완성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줄곧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뒤를 쫓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성 친문그룹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그럴수록 저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이른바 구룡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열흘 정도 뒤부터는 이들 가운데 6명만이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리고 대권 도전 공식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 의지를 밝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3지대에서 행보를 이어갈 텐데 입당 여부가 최대 관심인 국민의힘 내부에선 견제와 입당 동료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다음 날 찾은 곳은 보수 언론이 개최한 학회였습니다. 다소 피곤한 모습으로 등장한 윤 전 총장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곧바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한 테이블에 앉은 윤 전 총장은 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그렇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당박 인사인 만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출마 선언에서도 입당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윤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경쟁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서둘러 입당하길 바란다면서도 치열한 검증을 받으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관이 너무 과거 보수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만 강조하는 걸 보고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또 우리 인권, 생명 이런 부분들 그동안 가짜 진보가 못해온 부분.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며 서둘러 입당해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과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보신 대로 야당 안에서도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인과 장모 의혹을 비롯한 이른바 처가 리스크부터 또 대선 주자로서의 미래 비전까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민주당이 유독 발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을 기린 노래 죽창가는 3년 전 조국 전 장관이 한일 갈등이 고조될 때 직접 소개했던 노래입니다.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주류 세력을 콕 집어 공격한 만큼 민주당의 반격 수위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비판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천박한 역사 애교 인식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혹평도 가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전교 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이 만든 현란한 머리돌림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핵심은 반문 이미지를 빼고 대선 주자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철학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선택받을 가능성이 없죠. 이와 함께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으로 드러난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포함한 처가 의혹을 두고도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윤 전 총장 가족 의혹과 과거 수사 내용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유흥주점 접대부라는 의혹은 기가 막힌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첫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서 링 위에 오르자마자 총공세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겉으론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당 안에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밝히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 대통령과 헌법기관장 오찬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나 또 최재형 전 원장의 사퇴를 의식한 듯 국회나 행정부가 대선 국면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헌법기관장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오부 요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만 재판 일정으로 빠지고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아주 높아졌고 역할도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열린 자리였지만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쌌던 윤 전 총장이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지만 대응을 자제한 겁니다. 그러나 오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감사원장 사퇴를 에둘러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국회나 행정부가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관장들의 처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선 국면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헌법기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과 기관장들이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별도로 입장이 없다며 이틀 연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대응을 자제하는 데는 자칫하다가는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여서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면 임기 막판 국정 동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은폐와 회유를 일삼은 2차 가해자 상관 2명과 과거 이중사를 성추행한 부사관이 기소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허위 보고와 부실 초동 수사를 한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밤 피해자 고 이모 중사, 가해자 장모 중사와 함께 차 뒷좌석에 탔던 노모 상사. 먼저 내리면서 장 중사에게 앞좌석에 옮겨 타라고 3번이나 얘기했지만 장 중사는 거부합니다. 뒷좌석에 남은 장 중사는 더욱 심한 성추행을 이어갔고 이 중사는 당일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노 상사는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전과자가 되지 않게 용서해달라며 이 중사와 남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관인 노준이는 이 중사에게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을 은폐, 무마하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과거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1년여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이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윤 준이가 이 중사를 성추행했을 때도 노준이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 29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해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접 가해와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국방부 검찰단의 칼끝은 부실 초동 수사와 허위 보고 혐의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 지휘부가 국방부의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사실을 빼고 국방부에 보고하라고 종용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국방부의 성추행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포착된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4건으로 이중사가 숨진 당일인 지난달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각각 2차례씩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중사가 숨진 당일 공군 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발생 보고서입니다.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보고된 세부 보고서에는 이보다 더 세세한 내용이 적혔습니다.
사망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였고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진술과 함께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감쌌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린 세부 보고서에는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두 빠졌습니다. 앞선 문건과 달리 유족도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점 외에 특이 반응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경찰단장이 중간 간부 실무자들에게 성추행 내용을 수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빼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연히 중간 간부 실무자들은 수긍할 수 없는 지시에 이걸 왜 빼냐고 이제 물었겠죠. 여기에서 여러 차례 빼라는 지시를 했고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일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해당 보고서들을 확보하고도 3주 동안 경찰단장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6명을 입건하고 2명을 보직으로 해임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빨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취재진이 10년간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대하는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했다고 말했는데요.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공군 모 비행단에서 전문 하사로 전역한 A씨. 10년간 줄곧 감찰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찰을 하는 부분이고 A씨는 처음 감찰실 업무를 배울 때 상관이 내린 지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피해자에게 인정도 갖지 말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군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정을 또 주지 말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제가 받은 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감찰실로 들어오면 입단속과 함께 뭉개라는 지시를 받기 일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전문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은폐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급 기관인 공군 본부 감찰관실의 은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지침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과 또 혹은 이게 재량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한 A씨. 바라는 건 성비위 사건이면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됐던 공군 감찰관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체질 개선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저는 근무하면서 은폐, 의혹 이런 것들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으면서도 양심의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 의혹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한국생명 유니폼을 벗게 됐습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과 사과 없이는 코트에 다시 서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성난 배구 팬심에 흥국생명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를 선수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풀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면서 선수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이들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폭로되자 구단은 자체적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선수 등록과 함께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까지 추진하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매가 SNS에 올렸던 사과문이 슬그머니 사라졌고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팬들의 화를 키웠습니다. 보류권을 행사하려는 것뿐 복귀시키려는 게 아니라며 쭈뼛대던 구단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징계받거나 은퇴했던 송명근, 박상하의 최근 복귀도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았다는 점에서 쌍둥이 자매 상황과는 다릅니다.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린 쌍둥이 자매는 여자 배구 7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출전 정지 징계 효력도 없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즉시 전력감이지만 반성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한 쌍둥이 자매가 거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을 품어줄 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간부들을 질타하고 인사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중대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경제난 타개와 방역을 위한 북한의 잇단 기강 단속은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격 소집됐습니다.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로 열렸는데 3차 당 전원회의를 마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비상 속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확대회의 소집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 간부들이 비상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 결정 집행을 태업함으로써 인민의 안전에 큰 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며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방역 대책의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일부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누가 해임됐는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 초 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 정치 일정을 숨가쁘게 밟아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당 간부 혁신과 기강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이어 더불어 당 간부들의 피로감도 장기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또 체제 어떤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또 이런 중요한 대회를 여는 그런 또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처럼 내부 문제에 쏠려 있어 북미 대화 체계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이른바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의 피고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인데 학대 부모로 떠난 아이는 1년 새 키가 15cm나 자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0살 난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친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징역 6년, 3년보다 더 무거운 벌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고문에 가까운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성장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학대가 되물림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고 학대를 지켜본 동생들도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형량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부는 150분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 등 심신미약을 주장해 인정받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압박이 컸다는 점은 의붓 아버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건 그만큼 아동학대를 엄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는 해석입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이 고려되어 1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학대를 일삼던 부모를 벗어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지내면서 1년 새 키가 15cm나 자랄 만큼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유튜브 방송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 배달받은 피자와 치킨을 먹던 것인 양 꾸며 거짓 생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을 받은 뒤 음식 배달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거짓으로 연출을 하고 주인인 척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도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해당 업체의 항의를 받고 사흘 뒤 A씨가 올린 사과 영상은 700만 조회수를 기록해서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울산 상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해치고 구조 활동을 벌이던 20대 소방관이 오늘 새벽 순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막내 소방관의 희생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치솟는 울산 중구의 상가 건물 화재 현장. 인명구조에 나섰던 울산 중부 소방서 구조대 29살 노명래 소방사가 2도 화상을 입은 지 하루 만에 순직했습니다. 불이 난 3층 건물에 진입했다가 갑자기 치솟는 화마를 피해 밖으로 탈출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 소방관은 지난해 1월 특전사 부사관 특기를 살려 원했던 소방구조대원으로 임용됐습니다. 구조팀 막내였지만 군에서 만난 친구와 같은 소방서 구조대에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항상 고된 훈련이나 고된 출동 그런 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물불 가리지 않고 요구조자를 향해서 달려들었고 부족하면 배우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겠다며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던 노 소방관은 오는 10월이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코로나19로 지난해 하려던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한 아내와 신혼생활을 하던 긍정적인 청년으로 기억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인명구조를 천직으로 삼겠다던 20대 청년 소방관은 이렇게 소지품만 남겨놓고 1년 6개월의 소방관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노 소방관의 장례는 다음 달 2일 울산광역시장으로 엄수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지국이 부족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도 불편하다는 것이 가입자들의 불만인데 통신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꿈의 이동통신. 재작년 4월 이동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2년여 만에 가입자는 1,500만 명을 넘었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TE보다 요금은 비싼데 기지국은 여전히 전체 이동통신 기지국의 10%대 수준이라 오히려 데이터 전송이 끊기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특히 애초 광고한 것처럼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28GHz 대역 기지국은 지난 3월까지 전국에 9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빠른 통신망 이런 것들 때문에 5G를 썼잖아요. 그 요금제를 더 많이 내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불난 가입자들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기반 시설이 미비한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00명 가까운 가입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증거를 제출한 500여 명이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2년 약정 기준 LTV와 5G 요금제 차액에 따라 한 사람의 최대 1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정 기간이 도과한 상당한 기간 이후에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 내지 광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에선 낮은 서비스 품질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광고,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통신사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5G 상용화 시점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투자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G 서비스는 상용화 때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해 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에도 다른 가입자 500여 명이 통신 3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5G 품질에 관한 소비자들의 대규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네.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네.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작은 피처 등록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치열한 당내 상호 경쟁, 아직 도덕성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된 후보가 대통령이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가 나왔고. 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야의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저격수를 자처한 잠룡들의 견제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엑스파일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취재 현장에서 질문이 쏟아지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먼저 윤 전 총장 정치 행보 첫날 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랑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번 뵙기로 그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어요. 인사 나누고 접촉하고 그리고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저희가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입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단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두 사람이 만난 자체로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대권 도전을 했고 그 다음 날 만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두 분 사이에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예. 근데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두 분 사이에 나눠야 될 얘기는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서로 탐색전?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서로의 의중을 좀 탐색을 하고 서로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그 입장을 어떻게 당에서는 맞춰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다 모으겠다.
생각인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부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것은 전략적인 판단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전 당초에는 좀 외곽에서 한 2-3달 동안 자유롭게 있으면서 진보 진영 인사분들도 만나고 다른 분들 얘기도 많이 들어서 본인의 영역을 좀 넓혀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현재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빨리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호막을 입고 그 안에서 의원들도 새도 규합을 하고 본인들이 좀 세력을 좀 공고하게 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언만 놓고 보면 좀 이준석 대표 발언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게 권영세 의원과 먼저 소통을 하란 어떤 주문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또 특정 주자를 위해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의 이야기와 또 그 당 밖에 있는 윤석열 후보와의 이제 관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당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봐야 합니다. 통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협상가 스타일과 선지자 스타일인데 협상가 스타일이라면 좀 조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의 뭐 장애 요인 그리고 입당의 시기라든지 또는 경선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후보에게 묻고 또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해서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걸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방식이 있는데 네. 선지자 행위라면 이러이러한 원칙, 이러한 절차 이런 걸 통보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협상가 스타일이 아니라 선지자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의 분석이라면 네.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만나서 뭔가를 좀 조정하고 사람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정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인데 정치적 영선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원칙을 지키고 통보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방식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당 밖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좀 압박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강제해서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원만하고 좀 더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입당이 순조롭게 될 것 같지 않은 약간의 갈등으로 조금만 잘못되면 오해의 갈등으로 빠질 수 있는 요소도 보이는 듯합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네.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빠져도 그냥 그것이 약간의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지지율이 하락을 한다면 본인이 외곽에서 혼자서 저런 식의 캠프에 구성을 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그 자신감을 통해서 나는 국민의힘을 접수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빨리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자 간에 이런 경쟁을 붙이는 여론조사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떠나서 네. 당 지지율이 윤석열 그 후보의 지지율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원칙적 자세와 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그 당 지지율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데 일부 이제 ARS 조사에서는 뭐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 보면 당 지지율보다 현재 조금 윤석열 후보가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당의 압박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입당을 좀 선도한다면 그것도 압박 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윤 듭니다. 전 총장보다 먼저 입당을 하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조금 분위기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래도 대권 도전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뭐 관련한 정치 현장들은 분주했고 질문도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연일 또 날을 세우고 있는 추 전 장관의 어떤 발언으로 인한 공방도 있었는데요. 한번 듣고 두 분과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밖에 없던 검사가 어떻게 60억 이상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묻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경제 공동체라고 이미 그 윤석열 대선 후보에서 이미 그 검사 시절에 그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도 역시 경제 공동체의 입장에서 제대로 밝혀야 되겠죠.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이제 경제 공동체인 부인의 자금 출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직접 인터뷰도 하셨던데 그거는 좀 보셨는지?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김경희 여사께서 직접 육성 인터뷰를 하셨던데. 제가 아침에 그 일찍 행사 나오느라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성철 씨가 X파일 구체적인 액수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 신분증. 죄송합니다. 어제 아무래도 무제한 검증을 받겠다고 해서 그런지 질문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요 지금 의혹 관련 대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지금 소장님도 잠시 웃으셨는데 본인 이름이 등장을 해서 파쇄는 했지만 역시나 이렇게 윤 전 총장 관련한 정치 취재 현장에서는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소장님도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제가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되면은요.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 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검증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뭐를 기자분들이 물어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소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의 질문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해라라는 식의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본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해명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저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 뭐 해명할 말 없다라는 식의 특별한 입장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자분들은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고 여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이런 거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물어볼 거예요. 네. 초창기 처음에 어떻게 제대로 된 해명을 하느냐가 윤석열 총장의 대권 가도의 중요한 하나의 스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제 장 수장님이 제기하신 그 X파일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쇄했기 때문이라는 또 근거를 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파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뭐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예. 제가 집에 가서 하여튼 제가 손으로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뭐 분쇄기를 이용하신 건 아니고. 집에 분쇄기는 없고요. 이런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파쇄했느냐, 뭐 따로 더 챙겨놓은 거 사본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네. 그걸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필요한 또 오해를 많이 나올 수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뭐 보여달라, 달라 막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을 해서 파기를 하고 파쇄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네. 소장님은 파쇄했습니다만 아마 그 X파일은 계속 거론될 거거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그 문서를 받으신 그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가 갖고 있는 원본이라면 원본이라고 뭐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좀 추가로 달라고 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혹시 필요하다면. 그거를 뭐 제가 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정치권에 여의도에 대략 뭐 한 11가지 이상의 파일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확인을 요청을 해요. 이게 그게 맞냐. 예. 근데 그것과는 다 다른 형식과 내용의 문서들이 여의도 바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본은 따로 있긴 있는 겁니까? 혹시 따로 있겠죠. 건네주신? 저한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원본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또 논란이 예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공익적인 목적으로라도 추가로 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걸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좀 질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길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윤 전 총장이 뭐 부인에 대한 어떤 소득 출처에 대한 공세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예, 현재 뭐 기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고요. 예. 포괄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하나 좀 의아한 거는 대선 팀이 꾸려졌다면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을 건데 네. 오늘 윤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부인이 특정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을 몰라요.
그 내용이 뭔지 챙겨보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서로 조율되지 않았거나 진짜 몰랐는지 네. 또는 그 기자회견, 기자 이렇게 전화 인터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잘 모르는 걸로 이야기해서 좀 제대로 아직 팀이 안 갖춰졌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인의 문제는 어떤 공직자의 후보 검증의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2부속실을 두고 있고 네. 또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회의원 공직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이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재산은 한때 2천만 원이 다다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 재산 신고가 60억이 넘는 부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윤 전 총장 겨냥해서 이른바 꽝 잡으러 온 매를 자처하고 있죠. 추 전 장관이 이제 줄리라는 이름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뭐 질문이 줄리를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진행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이렇게 또 기사도 나오고 오늘 화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마타도하고 흑색선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 있잖아요. 저런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귀를 다시 한번 열고 들어봤습니다. 강민진 그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 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타 후보의 부인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더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모든 후보의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갖고 검증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네. 본인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 재산 신고액이 윤석열 총장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그 재산 형성 어떻게 했는지 본인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이거는 진흙탕 싸움이에요. 이것은 올바른 검증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흑색선전이고 마타도어다. 이런 것 전직 당대표이자 법무부 장관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일단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왜 줄리가 뭐지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X파일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의 부인이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되는 이제 별칭의 이름인데 지금 소장님 생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일종의 경쟁 파트너처럼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후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줄리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냈거나 줄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부각시킨 게 아니라 언론의 그 기자가 앵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질문에서 그 응답을 했고 그 응답의 가장 간단한 형식 들어본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유튜브나 이런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있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런 자기가 어쨌든 강남의 술집의 어떤 그 예명을 쓴 호스티스 이름은 극구 부인하는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타날 거다. 그러니 얼마든지 나는 그 부분에 자신 있다 이야기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검증의 출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특정 대선 후보가 그걸 해명하라 먼저 공격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먼저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자들도 질문 중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종편 앵커도 연루된 사건 의혹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알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것을 직접 얘기하고 저 그만둘게요. 일신상의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내고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아침 한 7시쯤에
그냥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속보가 벌써 뜨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구체적인 사안은 몰랐을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이 처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초창기에 지금 이상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반에 수습을 잘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수습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탄탄하게 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를 잘 아는 참모들을 옆에 둬야 돼요. 본인은 검사였고 법조인 출신을 많이 아니까 그분들이 정치적인 영역까지 조언을 하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갑자기 축구 선수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야구 코치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축구 코치까지 하겠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코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윤 전 총장 출마 선언 이후에 연이틀 이제 맹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비단 민주당 뿐만이 아닙니다. 뭐 발언만 놓고 보면 여당 인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거치게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97년도 이해찬 총재가 우리 당 후보가 됐지만은 자녀 경력 문제 부분을 경선 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본선에 들어가니까 그게 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2번이나 10년 동안 정권을 해왔어요. 경선의 목적이라는 것은 치열한 상호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그리고 재반상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BBK가 나왔고 최태민이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번 다 살펴보시죠. 그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네, 홍준표 의원을 통해서 BBK도 소환되고 최태민 씨도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참여해서 같이 경쟁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검증 받아라. 예, 한국 이제 정치에서 두 사람 간의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예선이 곧 결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때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검증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검증이 한국 사회에서 정책으로서 비전, 그러니까 대통령은 앞으로의 미래를 끌어갈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도덕적 명분과 도덕적 그런 어떤 수신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치중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은 돼야 하나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지금 국민의당 후보 전체가 이 검증, 기본적인 검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이동훈 전 대변인 문제도 결국 1신상의 사유로 이제 그만뒀지만 여기 네. 계신 우리 장성철 소장의 엑스파일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과연 그때 그것 때문에 했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오늘에서 알게 된 게 이게 이제 이 업 관련 청탁 문제라고 경찰이 지금 내사 상태에 있다는 게 이제 알려져서 네. 그나마 엑스파일과 관련된 게 아닌 게 다행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들이 하는 것은 공보 영역의 이야기인데 냉정하게 보면 정치의 전략과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이 대변인을 맡아서 거기에서 그 어떤 공보에 감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언론인에게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또 특정 언론에 치우친 대변인 선임이 불러온 어떤 후과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짧게 여쭤보면 공식 SNS 계정이 활성화됐다가 또 비활성화됐다가 사실 저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뜨거운 관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SNS를 통한 윤석열의 정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할 수 그렇게 있을까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공식적인 정제된 그런 뭐 사진과 단어들, 용어들을 써서 그냥 윤석열 총장의 생각과 일정들을 좀 알리는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대략
8,499명이 지금 팔로우가 되어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뭐 기자회견 했다든지 얘기한 것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냥 국민들에게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거다. 그 이상의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대선 레이스 기사에 좀 묻혀서 오늘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로 이제 정해지긴 했는데 민주당이 여지를 남겼거든요. 민주당 발언을 좀 듣고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회 내에서도 또 이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 픽스된 게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 격차 해소, 격차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80%, 81%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상위 소득자들이 사실은 재원을 다 많이 납부한 배제의 문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그러니까 기재부는 계속 이제 선별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거고 의원들은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 대선 주자 사이에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33조 원입니다. 올해 그냥 지금까지 많은 좀 더 세수를 걷어가지고 잉여 세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좀 국민들에게 나눠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 원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되고요. 네. 상위 20%는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약 440만 가구는 받지 못한다. 그래서 받게 되는 분들은 대략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진통이 있을까요?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큰 틀의 조정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당정 협의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떠한 대선 주자가 다 줘야 돼라고 하거나 몇몇 대선 주자는 아니야 더 줄여서 선별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줘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은 잡혔기 때문에 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을 얼마 할 것이냐, 20만 원 할 것이냐, 25만 원 할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분들은 좀 더 30만 원 줄 것이냐 이런 금액상의 조그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아니야 소득 분배해서 50% 이하 이 어려운 분들만 주자 이런 식의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적으로 어쨌든 재정부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대체적인 대선 후보 중에서는 좀 전국민 지원을 통해서 좀 경제 회복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게 선별 과정에서의 어려움, 뭐 흔히들 비유로 들어서 뭐 70을 정한다면 70과 71%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80% 결정은 그나마 정치적인 타협 그리고 또 실리적인 타협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구 개인당 한 25만 원에 3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라 보장 대상자라든지 뭐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구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인 지원이 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정부가 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그런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에 다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억 원으로 그 기준을 잡으면요 대략 2급 공무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안정적인 대기업 분들 그리고 연봉이 대폭적으로 상승한 그런 IT 기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 받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다는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라든지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지원폭을 좀 너무 넓게 넓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작년부터 계속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네.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한 김에 민주당이 오늘 또 공약 보따리, 이른바 보따리를 들고 PK 부산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 등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 지도자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길러낸 곳이 바로 이곳 경남이기도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그런 컨셉이 만들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법이 통과되고 또 스마트 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경남의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이 서부 경남 KTX와 또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과 연결을 시켜서 그런 트라이포트로서의 토대를 만들고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길 대표 부울경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서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좀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때 이게 부산항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 이 제2도시와 제1도시의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일극 체제 중심으로 너무나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다극 체제로 가야 되고요. 다극 체제로 가는 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사를 모으고 준비를 한 곳이 이제 동남권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가서 이게 서울을 경쟁하는 다극 체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좀 더 호남권, 서울권, 대구, 경북권 또 충청권 이렇게 나뉘는 다극 체제로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이 접근하는 곳이 이제 부울경인데 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는 뭐 GTX라든지 엄청난 기간 산업의 투자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공업의 어떤 가장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간 산업의 투자가 적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 젊은이들은 20대가 되면 서울로 또 30대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짝을 찾아서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원조차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연구원은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속설까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할 때 좀 무리해서라도 이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좀 집중적 투자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마무리 짓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뭐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내일 본격적으로 좀 대담을 하겠습니다만 예상 질문 하나 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100%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어제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떻게 좀 대비가 될까요? 차별성이 있죠. 네. 저는 잘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분들 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스마트폰에서 현장에서 그냥 실시간 중계하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런 식의 어떤 대권 출마 선언?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코로나 위기를 좀 감안한 어떤 그렇죠. 대응이라고 하던데 사실 윤 전 총장은 어제 대권 도전 선언식에 현장에 수많은 또 지지자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런 건 좀 대비되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본인이 이제 고심을 거듭해서 이제 그곳을 정했는데 네. 마침 2년 전에 그곳에서 검사 출신이면서 당 대표를 나가서 이렇게 새롭게 출마를 했던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한 번은 비극이고 그 한 번은 희극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장소에서 또 똑같이 검사 출신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니까 좀 장소적 고려를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저런 것을 선택한 거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이미 나는 민주당의 대세를 장악을 했어.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이제 그런 끝났어. 새 과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국민들께 나의 얘기를 조용히 담담하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말씀드릴 거야. 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동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하니까 내일 한번 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또 나이트 포커스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조국 전 장관이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내용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기사는 지난주 6월 23일자 기사였는데 다른 기사가 구체적으로 성매매 유인 절도당 기사의 잘못 일러스트를 이제 사용한 것에 대한 소송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들 민주당에서는 언론개혁의 뭐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으로서 또 인륜을 저버린 어떤 뭐 언론사의 어떤 제약의 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gem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대체로 보수에서 입장에서는 좀 규제를 획파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자율성을 준 곳에서 고의적 그리고 악의적인 어떤 이런 그 일을 잘못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언론 탄압이 된다든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피해 당사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으나 이런 징벌적인 그 손해배상이 있을 때만이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 철저하게 내부 검증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해이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재발됐거든요. 그 전에 뭐 얼마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의 그림자 일러스트를 또 40, 50대의 어떤 기사에다가 붙여 쓴다든가 좀 부정적인 이런데 이런 식으로는 어떤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언론 개혁에서 이야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한계면을 털어서 조선일보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업무상 착오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강경 대응을 좀 예고하고 있어요. 조선일보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 씨와 딸 조민 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 온라인 관리 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저것은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조국 전 장관이 파렴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지탄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저런 식의 조롱이라든지 희화라든지 저런 식의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는 보도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수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 발빠르게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LA에 있는 조선일보 타임즈 거기서는 상당히 좀 몇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게재돼 있었다고 해요. 이런 발빠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인격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진영을 떠나서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격권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소송이 해외에서도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조선일보를, LA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이제 현재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할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서는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이 이런 그 손해를 배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 생각보다는 미미하고요. 또 그 역할도 적은데 이제 미국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 엄청난 액수의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고 네. 그러한 행태를 통해서 그 교훈을 이제 국내적 이런 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까지 소송이 된다면 국내 지금 정치에서도 언론개혁에서 이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들도 심중하게 이 법률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도 가능하게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저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매체에서 함부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행은
또한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확대될 거예요. 이것이 언론의 여러 가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언론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언론의 입을 재갈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권 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네, 이번에는 오른쪽역에서 또 총장님의 대선 출마로 인해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서초구청장도 하시고 망가진 나라를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윤석열 전 문장총장이 이제 계속 대선 출마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언어가 잘 정제되어 있고 고민이 많이 녹아있는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혹자들은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소 미숙함이 드러났던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새로 경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평가 절하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막 국민 약탈하고 있다면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죠. 문재인 정부가 뭐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 정부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는데 윤석열 총장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출마한 날이니까 축하드리고 국민의 검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생을 검사,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 보내신 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서 이렇게 지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그런 반사적인 지지가 있겠는가 싶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분주했던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일주일 유예 발표에 다시 한숨을 내셨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때까지 규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늘어나게 될 7월을 기대했던 수도권 자영업자들. 어쨌든 시간이 10시에서 한 2시간 늘어났으니까 조금 매출이 좀 올라간다는 생각도 하고 손님들도 이제 6분 이상 오시면 눈치 안 보고 두 테이블에 같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심각해지는 확산세에 갑작스럽게 거리두기 개편한 유예 결정이 나오자 다시 한숨을 내쉽니다. 일단은 뭐 실망스럽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뭐 5인 이상 모이고 좀 그래야 되는데 4인 모여서 뭐 5명이 오면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뭐 장사에 좀 영향이 많더라고요. 석 달 만에 문을 열 준비로 분주하던 단란주점 업주 역시 집합금지 연장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이제 큰 생계 유지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집합금지만 좀 내려주시면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의 볼멘 소리는 크지만 거리두기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특히 주점과 노래 연습장발 감염과 젊은 층 확진이 늘어나는 속에 유흥업소 영업을 허가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이란 지적 역시 여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 뭐 홍대 앞 뭐 그런 술집 같은 데서도 보면은 너무들 많이 모여 있어. 그러면 또 갑자기 번져버릴 것 같아서. 전문가들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또다시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졌지만 그동안 확산세가 잡힐지는 미지수.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를 앞당겨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검사들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1월 21일부터 5월까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목록 등을 제공할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 중에 다른 차에서 떨어진 물건 때문에 사고가 나 피해를 봐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일단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 물체 하나가 앞유리창에 날아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문제의 물체는 화물차 불법 개조 가운데 하나인 판스프링이었습니다. 지금까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떨어져 있던 물건, 그러니까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무보험과 뺑소니 사고에만 적용됐던 정부 보장 사업에 자동차 낙하물 사고가 추가된 겁니다. 낙하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손해를 우선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책임보험만큼 정부 보장사업에서 보장된다는 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2억 내지 5억까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낙하물 사고도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도 시급해 보입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가해자의 책임을 한층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내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김대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한 교양악단에서 일하는 9년차 직장인 김동주 씨.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동료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 업무에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임신 8개월 차인 김 씨는 추가 고용을 통한 업무 분담으로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는 더 이제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들 이제 업무가 줄면서 같이 가니까. 하지만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 제도가 신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업무의 일이나 그런 것들은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직원이 더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과연 52시간 근무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추가 근무가 제한되니 수당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도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요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에 알바를 구해서 또 개인적으로 일을 더 하고 있고 평일에는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전체 노동자가 7명인 영세 금속 가공업체.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가 인력을 뽑는다 해도 당장 투입하긴 어려워 근무량을 줄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철공소에 들어온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데 급여는 별 차이가 없는데 퇴근 이후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아직은 마땅한 계획이 없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겠죠. 내가 뭐 목표를 잡고 뭘 하겠다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730만여 명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가 엿새째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틀 뒤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과 잔해 제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현장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The human being is an amazing creature and can survive a very long time in extreme situations.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투입된 전체 인력만 전 세계 지원을 받아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사망자 시신 수습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Nobody's giving up hope here. Nobody's stopping. The work goes on, full force. We're dedicated to get everyone out of that pile of rubble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붕괴 2달 전인 지난 4월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콘크리트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에게 보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점검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애초 견적받은 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금이 갔으며 이를 지탱하는 강철봉도 녹슬고 악화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데다 경쟁 입찰 준비에 시간이 걸려 보수 개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과 동행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가족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재해 지역에도 피해를 수습하는 당국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열흘 정도 뒤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결혼 59주년을 앞둔 미국의 80대 노부부가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의 잔해 속에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숨진 채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마이애미 등에 따르면 구조당국은 지난 24일에서 25일 사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서프사이드 지역에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서 안토니오 루자노와 아내 글래디스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노부부의 아들 세르히오는 두 사람이 발견 당시 함께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다음 달 부모님의 결혼 59주년을 축하하는 모임 대신 장례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슬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앞바다에서 57명을 태운 페리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습니다.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발리 해협에서 조류에 휩쓸린 페리선이 출항한 지 30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승무원 13명과 승객 41명, 매점 종업원 3명이 탑승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축구대표팀 김학범호의 최종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막내형 이강인이 포함됐고 와일드 카드로 황의조와 김민재, 권창훈이 합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김학범호 18명이 베일을 벗습니다. 주축 또래보다 4살이 어린 만 20살 막내형 이강인이 생애 첫 올림픽을 두드리고 K리그를 주름잡는 송민규도 막차를 탔습니다. 최전방 황의조와 이선 공격수 권창훈, 든든한 중앙 수비수 김민재가 활용점정, 나이와 관계없는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동생들과 도쿄 메달에 도전합니다. 김학범 감독과 3년 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군 황의조와 김민재는 이미 병역 혜택도 받았지만 올림픽 축제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우리가 승부의 세계에 살면서 또 제한된 엔트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사실 병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자리에는 어떤 선수든지 제가 선발을 했고요. 최종 명단을 추리면서 체력과 희생정신을 강조했던 김학범 감독은 남은 20여일은 조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왼발잡이 3명을 활용해 비장의 무기가 될 정교한 세트피스를 만들고 동시에 끈끈하고 안정적인 수비 라인도 구축할 생각입니다. 2012년 런던 동메달을 넘어 최고의 자리를 꿈꿉니다. 최고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는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고 한번 치자. 사고 한번 충분히 칠 수 있다. 살얼음판 바늘구멍을 뚫은 18명 영광의 얼굴은 파주 NFC에서 완전체로 담금질을 시작합니다. 오는 16일 프랑스와 안방 평가전을 치르고 이튿날 결전의 땅 도쿄에 입성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면서 날도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7월의 첫날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특히 전남 담양은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하늘은 오늘보다 맑아지지만 아침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제주도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우량은 5에서 50mm로 예상되는데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